역사적 신고가 시대인데 계속 가나요? 그렇죠. 저는 계속 간다라고 대답을 드려요. 계속 간다. 왜냐면은 전형적인 신고가 장세는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4년 만에 돌파한 신고가거든요. 자,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9월에 이제 주식 강좌 시간인데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전에 주식 또 팔고 가야 될지 갖고 가야 될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면 이제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3,400원 돌파한 지는 조금 됐죠. 지금 이제 3,500 뚫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이제 3,500 네. 뚫기 직전은 지난주였고요. 네. 이제 3,500 뚫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밀려서 오늘 화요일 9월 30일 기준으로 네. 마감 지수는 3,424포인트예요. 그래서 3,500 코앞에 있던 지수가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뭐 밀려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주식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에서 뭐 재료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뭐 미국에서 뭐 이런 거죠.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게 악재로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지표가 좋으면 원래는 주식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좀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주식이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해지는 거라서 결국은 어떤 재료가 나오든 주가가 올라가면 그 악재가 금방 묻히는 거고요. 또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 호재가 금방 묻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금요일 날에 급락 3% 가까운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대만 증시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그날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 그날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제 막 말바꾸기 대장 트럼프가 한국 우리랑 아직 사인을 안 했단 말이죠. 협상은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인을 안 하고 실무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거 그 선불이야. 빨리 돈 내놔. 근데 그 금액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거의 맞먹는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걸 네 하고 줄 수는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는 우리는 아직 협상을 안 끝냈으니까 협상을 안 끝낸 나라와는 다음 달부터 제약 관세가 100% 또는 반도체 관세는 1대1 쿼터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해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1대1 정도는 돼야지 미국에서 생산 안 되면 또 관세 부과 이런 식이죠. 이제 금요일 날 두드려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악재였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 악재가 계속 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월요일 날 바로 반등을 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라는 건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꽤 길게 될 것이다라는 거. 꽤 긴 금리 인하 시기에서의 대세 상승장에서 이런 그때의 소음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잠깐의 소음 잠깐의 악재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제 판단에는 대세 상승장에서의 중간중간의 하락 그럼 지금 3,500 가까운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리스크 그리고 또는 가장 중요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쨌든 지수에 반영이 되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추석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추석이 어느 정도의 긴 추석이냐면 추석 연휴의 시작 노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7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7일 후에 거래가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대기 매수세 또는 대기 예수금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 추석 지나고 들어갈래. 이런 자금이 꽤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과연 그게 논리적이냐? 저는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처럼 주식을 이제 20, 30년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추석 지나고 지수가 급등을 할 거냐 급락을 할 거냐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50%라고 해봐요. 급등 50%, 급락 50%.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익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갖고 있으면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은 안 갖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 위험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상승을 할 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급등이 절반, 급락이 절반이라면 안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갖고 있는 그 7일 동안의 부담감이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돈 벌고 싶어서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 게임처럼 재밌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99%의 투자자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왜 벌려고 할까요? 돈을 벌어서 뭐 내 여자친구랑 아내, 남편한테 뭐 비싼 것도 사주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느낌은 바로 행복감이죠.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우리의 기억 속에 행복할 수도 있고 현재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설 연휴, 추석 연휴는 사실 행복한 시기거든요.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못 봤던 뭐 부모님 또는 자식들 이렇게 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런데 그 모여있는 시간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네.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내 주식이 추석 연휴 끝나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올랐나? 또는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일본 증시는 오르고 있나? 대만 증시는 오르고 있나? 신경 써야 돼.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나? 그러면은 그 행복해야 될 추석 연휴 열흘 동안 또는 금요일 날은 빨간 날이 아니니까 7일 동안 금요일을 쉰다고 하면 열흘 동안 또는 금요일 날 안 쉰다고 하면 7일 동안 과연 우리나라 장은 열리지도 않는데 걱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죠. 저는 그 행복감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세무사님은 추석 전에 좀 주식 비중을 줄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주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추석 연휴 때 불편할 것 같다, 불안할 것 같다면 줄이셔야죠. 또는 아예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야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90% 이상은 1억 미만이실 거예요. 저에 비해서 적겠지만 1억도 큰 돈이죠. 그리고 또 90% 이상의 분들 중에는 뭐 3억, 5억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뭐 50억을 하거나 100억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없을 거란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1억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뭐 하루 이틀에 팔 수 있나? 당연히 팔 수 있죠. 다 팔 수 있죠.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과 비교해서 유동성.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 환금성이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억은 오늘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 1초, 2초 만에 1억을 바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유동성, 환금성이 가장 큰 장점인 주식을 굳이 끼고 안고서 추석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면 안 갖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반면에 그럼 어떤 사람은 갖고 있어도 되냐? 뭐 좀 주식 금액이 너무 커서 하루 이틀 동안 현금으로 환금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또는 어떤 분들 1억 정도 하는데 나는 배포가 있고 나는 뭐 추석 끝나고 확실히 오른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그러면 불안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추석 전에 팔아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90%랑 파시는 게 맞습니다.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강세당하는 거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안 파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추석 전에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다음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날 금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요, 내려요를 정확히 맞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냥 그렇다면 오르는 확률 반이고 떨어지는 확률 반인데 그것을 굳이 뭐 점장이한테 맡기듯이 오르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니까 팔아야 돼요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 상태 나는 오른다고 믿어? 강하게 믿으면 갖고 있으시고 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주식으로 바꾸기 힘들면 갖고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 그냥 행복한 추석 보내고 싶어 해피 추석 그럼 파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보다는 맞추기에 좀 제가 쉽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가 그러면 연말까지 상승장 예상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은데 세무사님 생각은 어떻고 세무사님 만약에 같은 생각이라면 어디까지 전망하시는지. 뭐 지금 김작가 TV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뭐 아마 지난달 영상 또는 그 지난달 영상 봐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차트도 보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글로벌 금융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안 보시고 뭐 그런 지표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개인 투자자, 차트도 보고 글로벌 지표도 보고 뭐 재무제표도 보는 삼박자를 고루고루 하는 투자자로서 저는 몇 달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올 것이다.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냥 뭐 우리나라의 뭐 PBR이 저 PBR이야, 글로벌 대비 저평가,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했던 건 4년 전 3,316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정확히 4년 전 2021년 7월이거든요. 2021년 7월에 3,316포인트, 그 3,316포인트를 저는 돌파한다고 봤고요. 그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 시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럼 돌파했단 말이죠. 아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돌파하기 전에 왔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역사적 신고가 시대인데 계속 가나요? 그렇죠. 저는 계속 간다라고 대답을 드려요. 계속 간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차트라는 건 개별 잡주들, 뭐 소형주들은 잘 안 맞아요, 차트가. 그러면은 왜 안 맞냐면은 세력들이 억지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시가총액가 1,000억짜리가 정말 막 빵빵 쳐갖고 시가총액가 3,000억까지 갔을 때 세력이 개입됐다면 1,000억짜리가 3,000억 갔다가 바로 꼬꾸라지면서 다시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게 악재가 나와서 다 뭐 거래 없는 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수 차트는 그래도 차트의 전형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신고가 장세는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4년 만에 돌파한 신고가거든요. 4년 전 3,316을 이제 4년 만에 돌파했는데 돌파한 지 지금 뭐 요 날이 아마 돌파한 것 같은데, 요 날이 3,316을 정확히 이날 돌파를 종가는 못했고 이날부터 했네요. 그러면은 이게 날짜로 치면은 9월 10일, 11일 날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20일 된 거예요. 오늘 9월 말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3일 천하야. 아니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천하, 뭐 1일 천하. 그럼 신고가 장세가 20일 천하로 끝났냐? 뭐 그럼 할 수 없죠. 그럴 확률도 있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10% 20% 미만이라고 보고요. 신고가 장세가 앞으로 6개월 1년 더 갈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넘어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승할 여지가 높다. 왜? 4년 전보다 지금 어떤 물가든지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럼 주식도 당연히 4년 전보다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제반 요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4년 동안 신고가를 못 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국면,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의 이 기세 이런 것들이 연말 내년까지 갈 거라고 저는 확률적으로 8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다. 전에도 간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고 어쨌든 적중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는 뭐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사님도 알 수 없다. 근데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신고가의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가는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차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신고가 치기 전에 눌려있을 때 막 한 달, 두 달 하루에 막 1% 오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가를 딱딱 찍으니까 하루에 1%, 2%씩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물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조정이 재밌는 게 8월 요 한 달의 조정은 어떤 조정이었냐면 어찌 보면 이제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요 8월 한 달의 조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이었죠. 그때 이제 그냥 뭐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대로 하자. 그럼 다시 50억 기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10억으로 낮췄을 때, 그러면 여러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연말에 또 굉장히 많은 회피 물량이 나올 텐데라는 걱정. 그거보다 사실 더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50억이 10억 됐을 때 늘어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회피 물량이 진짜 걱정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금투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투세. 왜냐면은 50억에서 단계적으로 10억까지 내렸을 때의 가장 최종 목표는 금투세였거든요. 그러면 금투세라는 건 이거는 더 이상 대주주만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식 평가차익이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평가차익이 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돼서 그 당시 작년이죠. 멀지도 않아요. 작년 8월, 9월, 10월에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 지수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가장 컸던 이유는 금투세 도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할 거야. 연말 안에 이제 입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절대 다수 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그때 정책위의장이었죠. 이름도
기억나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 뭐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때 그 분이 뭐 주식 투자자들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뭐 전혀 상관없다. 금투세는 뭐 전혀 상관이 왜 없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금투세는 작년에는 법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억으로 내려간다면 또 금투세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했던 건데 10억으로 안 내려가고 50억으로 원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9월달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됐죠. 그럼 지금 왜 조정받냐? 아니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각도 보세요, 각도. 여기가 지금 3,200에서 3,50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쉴 수도 있죠. 그잖아요. 3,200에서 일주일 만에 3,500을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쉬어갈 수도 있죠. 또 근데 쉬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울고 싶은데 빤 때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쉬어가야 될 때쯤에 막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 거죠. 너 트럼프가 막, 한국 빨리 돈 내놔. 뭐 반도체 뭐 어쩌고. 그럼 쉬어가야 되는데 빰 때리네 하면서 떨어지는 척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왜?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기적 문제인 열흘의 추석 연휴 앞두고 뭐 조정받아야지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 지나고 그 끼어있는 금요일 하루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럼 한 10월 중순이 되겠네요. 네. 10월 중순부터 뭐 11월 이렇게 다시 한번 3,500을 올해 안에는 돌파 확률이 아주 높고 3,500 돌파한 다음에 또 쉬겠죠. 뭐 3,600에서 쉬든지. 그럼 이제 내년을 맞이할 것이고 내년에 저는 4,000 이상은 간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포인트까지 가는지 예측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이 1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럼 1년 가깝게 가야 되는 강세장이 뭐 3,500, 3,600에서만 맴돌 리는 없잖아요. 이제 올해 뭐 한 3,600, 3,700 가고 또 내년에 이제 4,000 이상 가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들어라.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강세장들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때 왜 강세장이었냐면 금리 인하 때문이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강세장은 후유증이 있잖아. 당연히 있죠.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금리 우리가 청기 올려 뭐 100개 올려랑 똑같아요. 네. 결국은 청기 올려 100개 올려 게임의 핵심은 뭐예요? 올리고 내리고잖아요. 청기 100개를 계속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안 되죠. 올리고 내리고 금리도 똑같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정부의 존재 이유가 경제정책 때문이라면 경제정책의 가장 큰 정책은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덜 거둘까 더 거둘까 또는 정부 지출 뭐 SOC 사업이나 뭐 연말에 막 어디 뭐 도로를 깼다 부쉈다 하잖아요. 그런 재정 지출을 더 쓸까 안 쓸까 이게 재정 정책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한 축이 금리 정책이에요. 그럼 금리 올려 금리 내려는 그냥 100년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 올려 내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아주 원초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장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제로금리 시대였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지수가 막 2배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 맞아요. 다만 계속 걸림돌이 있는 거죠. 한 번에 제로금리가 아니고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내리겠대요.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에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또 내리고 안 올리고 있다가 내리고 이 시기가 꽤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1년 이상의 상승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상승장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뭐 세 개의 주체가 있죠. 제 책에도 개인은 좀 팔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요게 딱 1개월치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9월 한 달 동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월로 누르면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7%가 상승을 했죠. 네. 그럼 오늘 9월 말이니까 정확히 한 달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 동안 코스피가 7%가 상승을 했는데 정확히 한 달 동안 9월 말까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겠죠. 개인들은 10조를 팔았네요. 10조. 개인이 팔았죠. 외국인들은 7조를 샀고 기관은 2조를 샀습니다. 합하면 10조예요. 그래서 개인이 10조 판 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특히 외국인이 더 많이 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선물까지도 봐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선물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에 현물과 선물을 동시 순매수할 때는 진짜 강세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 포지션을 보세요. 코스닥은 팔았지만 뭐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건 코스피니까. 자, 그러면은 코스피 200 선물을 보세요.
이제 선물을 여기 계약수로 나오니까 12,000 계약을 순매수를 했죠. 자, 그 다음 콜옵션도 콜옵션은 약간 매도, 풋옵션도 뭐 약간 매도인데 중요한 건 주식 선물을 보세요. 주식 선물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월간 7%가 올랐고 지수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수대로 보면 정확히 3,200에서 3,500까지 왔다가 좀 쉬고 있는데 3,200에서 3,500이면 그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그 오르는 내내 외국인들은 7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종목별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네. 최근 조정받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 색깔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9월달 한 달 동안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올라갈 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올라갈 때 돈 버는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수 ETF에서. 자, 그 다음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예요. 이건 뭐냐면 떨어지는 거에 2배만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월 한 달 동안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는 뭐 좀 색깔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9월 한 달 내내를 본다면 특히 이 기간 9월 초 막 지수가 오를 때를 본다면 코덱스 선물 인버스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누가 매수했겠어요? 개인들이 매수했죠. 어디에? 떨어지는 거 곱하기 2에.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ETF, 지수 ETF를 샀고 떨어지는 거는 개인들이 지수 ETF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결국은 이런 매매 동향을 본다면 오르는 장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더 강한 베팅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르니까 좀 이제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시각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추세 매매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서 가치 투자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치 투자적 접근, 재무제표적 접근에서는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기법이 맞겠죠. 근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볼 때는 제가 늘 말하는 추세 매매적 관점에서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은 제가 늘 말씀하는 추세 매매적 관점에서 볼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이런 강세장에서 지수가 막 올라갈 때 과연 누가 샀지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인들의 심리 좀 올랐잖아. 떨어져야 되지 않아? 좀 떨어지면 이제 올라야 되지 않아? 이게 개인의 심리라면 큰 장에서 많이 놀아본 뭐 기관 외국인 또는 저처럼 약간 좀 큰 손들은 이제 진짜 강해지네? 더 강해지겠구나. 이게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좀 약간 믿는 사람들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제가 늘 좀 조언을 드린다면 종목 발굴을 열심히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분들보다. 지수 ETF 특히 인버스 곱하기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사례들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316포인트 찍을 때까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4개월 올랐거든요. 그 1년 4개월 여러분들이 과거 2020년 기사 찾아보세요. 연말에. 2020년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은 웃었냐? 지수가 2배 올랐는데 1,400에서 2,800, 3,000까지 지수가 2배 올랐는데 눈물 흘린 개인 투자자들 하면서 특집 기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물 흘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종목이나 눈 감고 갖고 있으면 상장 페이지 안 됐으면 올랐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인버스 갖고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기 4월 달부터 지금 인버스 곱하기 모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지금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지수 ETF 특히 인버스 하시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멤버십이 벌써 이제 2달 넘게 진행됐고 벌써 함께한 이제 누적 수강생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멤버십 진행하면서 특히 9월 달에 저희가 좀 공개했던 종목들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같이 그 수업을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쁜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수익 난 기업들을 저희가 완전 뭐 리딩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익절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의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함께 이세무사님과 투자자분들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과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투자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뭐 본인의 목표 수익률 또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익절을 하셨을 텐데, 아마도 개인 투자자 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트폴리오 밀착관리 클래스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 클래스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새로운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클래스는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종목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는 정보들은 장전에 또는 장중에 장마감에 오늘 시장의 중요한 재료들, 중요한 마감 재료들, 이렇게가 이제 정보로 올라갔다면, 새로운 뉴 클래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시장 마감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라고 해서 한 종목씩 종목 선정 사례를 통한 직접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그걸 사든 안 사든 자유지만, 또 사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매일매일 한 종목을 관리를 안 하면 뭐 하루에 20종목, 그럼 1년에 200종목이거든요. 네. 대다수의 리딩이 그렇죠. 대다수의 리딩이 오늘 이 종목이 좋습니다. 내일은 이 종목이 좋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뭐 1년에 뭐 1000종목도 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한 종목씩 선정하고, 그 선정된 종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법. 그래서 두 가지의 비법 아닌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그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선정 비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목 선정들이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 비법,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기법이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뭐 한두 종목씩 좋다고 하고 아무 관리가 없다면 도대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일단 숫자를 8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 한 1억 기준으로 적당한 종목 숫자가 몇 종목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5에서 8종목 하세요. 또 하나는 2억 정도 하시면 8종목 하세요. 뭐 한 5억 이상 되면 한 10종목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평균 투자 금액의 평균 보유 종목 수가 저는 한 8자 정도 된다고 봐요. 8개 정도. 그래서 또 8자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사례를 8종목으로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을 매일 하나씩 하고 8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세요.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거를 빼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사고 싶을 때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제일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 종목을 선정하고 8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어떤 종목을 편입할 때 어떤 종목을 편출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선정 기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사례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기법, 포트폴리오 운영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투자자,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운영하고 스스로 종목 선정도 하는 투자가가 최초의 목표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수적으로 두 번째 토끼는 뭐냐면, 저랑 이제 함께 사례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다가 수익이 난다면 이제 그게 두 번째 추가적인 효익이 될 텐데, 제가 뭐 종목 선정 진짜 열심히 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이전 과정과 다른 거는 좀 더 밀착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 클래스인 거네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뭐 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수강생분들에게, 첫 번째는 제가 이런 강좌를 세무사님과 이제 지난 7월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실 세무사님도 주식 투자를 이제 한 30년 정도 하셨지만, 하락장에서 그리고 상승장에서 똑같이 실력이 똑같다고 한다면 세무사님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나요? 아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하락장과 상승장이 평균 수익을 내려면 네. 파생 상품,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오를 때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파생 상품 안 하시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하락장과 상승장에 똑같이 수익 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속담에 맞게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처럼 상승장에서 그렇죠. 수익이 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7, 8, 9, 3달 동안 제가 한 달에 16종목을 제시를 했었는데, 7월, 8월은 사실 약간 조정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 중에 16개 중에 뭐 오른 게 8개면 떨어진 게 8개일 수 있겠죠. 근데 9월 달에는 사실 지수도 3,200에서 3,400까지 왔잖아요. 그럼 3,200에서 3,400이면 지수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아까 월간 상승률이 지수 8%.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은 평균 8%가 올랐어야 되는데, 실제 뭐 김 작가님도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50%,
70%, 80% 오른 종목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위기 때 제로금리 나오면서 지수가 1,400에서 3,300 갈 때 대형주들조차도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종목이 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한 달에 10% 오를 때 우리는 종목 선정을 잘하면 20%, 30%, 50%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일수록 더욱더 공부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착 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전에 했던 저렴한 비용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이 저는 결제를 만약에 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마음 편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연휴간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특별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자분들께 전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밀착관리 클래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